마지막 그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의 그 경향을 또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코로나가 1위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1위의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거. 물론 그게 코로나랑 연관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1위로는 가지는 않았고, 또 각 의제별로 민주당, 공화당의 각각 지지층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잣대로 삼는 게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그 안에서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만큼 분열된 미국의 그런 정치 현상, 사회 현상이 반영된 선거였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이제 분열이 정치적 이득으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현상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종지부를 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긴 하지만 모두가 화합하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미국이 최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혀나가겠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일반, 특히 이제 미국 백인 남성들 아니면 백인들의 그 좌절감, 분노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08년 이후에 미국에서도 나타났고 또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지만 월스트리트를 파괴하라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 그 운동은 단 1%의 부자가 99%의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대단히 불공정한 세상에 대한 일반 민중의 불만을 토로하는 현상이었는데,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 에너지라는 거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그것이 이제 경제라는 이름으로 표장이 됐지만 실제 경제라는 이름의 그 서브 카테고리를 들여다보면 바로 이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여전히 미국 선거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에너지가 있고, 그것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우리 뭐 국제정치학회에서 가장 많이 미국에서 주류 저널이라고 하는 Foreign Affairs 같은 경우에 작년도 2019년도에 계속 그 고민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특집호가 미국의 쇠기는 끝났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결정적으로 미국의 쇠퇴는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 지금 나오는 특집호에 나오는 그들의 대부분의 글은 과연 그럼 미국이 쇠퇴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충격을 완화해서 조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 이후의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이냐. 그 얘기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원인은 아니고 현상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바이든이 내세우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4차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4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용인되고 명분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4차 산업의 재건이 미국이 최강국으로서 이제 특별한 비교 우위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제조업이긴 하지만 이제 산업의 시프팅을 통해서 이제 중간 숙련 노동자들인가 중산층이 이제 재건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수가 한꺼번에 의견을 표출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빨리빨리 의견을 취합을 해서 질서 있게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답이 되겠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SNS와 인터넷으로 인해서 민중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좀 조사를 하면 좋겠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정책 참여를 원하고 또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얼마나 이게 사실은 정치 현상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했는데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된다면 그거를 표출하려고 하겠죠.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엔커리지먼트, 고무와 격려. 그런 과정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엔게이지먼트와 컨테인먼트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회색 지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용과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관여 정책이라고 한다면, 엔커리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우호와 협력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압박에 조금 더 무게가 있어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목표로 하는 압박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컨테인먼트가 되겠는데, 컨테인먼트는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공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지금 상태가 엔게이지먼트에서 엔커리지먼트로 지금 변경한 단계라고 볼 때 중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기 위한 압박, 요 정도 상태에서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다시 엔게이지먼트 돌아갈 수 있고
이것을 한 뭐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컨테인먼트로 돌아가서 적대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엔커리지먼트라고 제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말로는 뭐 회유 정책 이 정도로 저는 뭐 얘기하고 싶지만 이 회유 과정에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민이 다 동의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동안에 엔게이지먼트에 대한 실망이 다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컨테인먼트로 넘어갈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다가 몇 년을 더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한 것이고 이제 바이든 부통령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순하게 얘기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엔게이지먼트냐 컨테인먼트냐 둘 중에 하나로 접근하면은 상황을 오판할 수 있다. 바이든의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하겠다. 끝없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복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을 지키는 국가끼리 뭉쳐서 그 기준을 갖고 중국을 대하겠다. 그럼 중국은 사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에 어긋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럼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런 가치와 규범 명분을 갖고 오는 바이든 후보의 반중전선에 동참을 안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말씀하신 전략적 모호성이나 선택의 폭이 훨씬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다자주의 체제가 일단 붕괴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국제 질서에서 이제 누가 패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에 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제 중국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많이 발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이든은 그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위상을 다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분도 챙기면서 이제 실리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무역 정책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다자주의에서 다시 어떻게 미국이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트럼프 정부 때 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보복 관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현상이 아니고 트럼프의 현상이다라는 것들을 아주 강조를 하면서 빨리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빨리 이제 바이든이 새로운 중국의 부상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자 질서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회의에 우리가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우리나라 뜻대로 모든 것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불리한 제도는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주어진다. 지금 가장 흔히 하는 토론 중에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 시대 전략적인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뭐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체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첫째로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인 내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출범 과정에서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비핵 개방 3선을 추진하면서 대북 강경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협력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인 정책을 택했다. 이런 게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일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바이든 부통령의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이란과의 핵 합의가 있었어요. JCPO.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부통령도 당연히 하나의 이제 팀 멤버가 돼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펼쳐나갔고 그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는 그런 팀 멤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당연히 존 케리 그 당시 국무장관도 그렇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자기 팀의 외교적인 업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업적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북한 문제는 육자회담이라든가 또 북미 양자 협상을 통해서
뭐 성공의 직전까지 간 적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만 있다면 바이든 부통령은 얼마든지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바이든 캠프의 외교 안보 쪽에 전문가가 2,0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워킹 그룹이 20개가 돌고 있어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주류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전통적인 방법, 원칙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팀이 주류긴 한데 이쪽 끝에는 아임스 컨트롤하는 군축 그룹 같은 경우 북한을 디팩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되고 군축을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검토의 시간이 필요해서 일단 니네 입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지금 오더가 내려와서 조용히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공통된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네가 언제 그런 표현을 썼냐.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전략적 인내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죠. 맞습니다. 그때 왕 의원님 우리 많이 얘기했는데 뭐 굉장히 저도 비판해서 전략적 인내, 전략적 방치다. 니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북한의 핵무력 완성해버리고 이건 그 다음부터 우리 방법이 없다. 근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얘기 듣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다른 세팅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깊은 생각 중에 하나가 일단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굉장히 또 강조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일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강 정책 이번에 나온 걸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는데 딱 두 영역에서만 협력의 가능성을 열었는데 첫 번째가 기후변화고 두 번째가 핵 비확산입니다. 그러니까 핵 비확산은 결국 이란과 북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 물론 그 협력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육자회담을 통한 협력인지 아니면 중국의 압력을 가하는 협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그만큼 더 오히려 북한을 조직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이 길어지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국 북한한테 달려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박 교수님 말씀은 이제 뭐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국 북한에 달려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일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 다음 단계는 한국이 또 한국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위주의 체제, 더 심하게 말하면 독재주의 체제는 오판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북한은 외교 안보 현안에서 오판에 의한 실패를 경험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도 오판을 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료 체제라든가 그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판을 하면서도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한국 정부와 대화와 협상이 된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한국의 건의라든가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새로 들어서는 미국 정부와의 그 공조, 협의를 잘하고 또 북한과의 그 물밑 대화와 협상 구조를 잘 만든다면 저는 한국이 어떤 제3의 안을 만들어서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한다면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빠져 있지만 북한과 미국이 협상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서 물론 그 뒤에는 한국이 양쪽을 설득하는 그런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한국에 달려 있는 것이지 미국이나 북한은 의외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국 정부의 분발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이 이게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달 마지막 북미 실무협상인 스톡홀름 회담에서 미국과의 대화 자체에 대한 장벽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이른바 발전권과 생존권을 미국이 선조치해라. 발전권이라는 것은 대부분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부과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는 거고 생존권이라는 것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을 영구 중단하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되는 그것을 미국이 선조치해야 회담에 임하겠다. 근데 저는 그 입장이 바뀔 거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뭔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새로운 미국 정부가 최소한 그거에 성의를 보여야 그래야 나오죠. 근데 새로운 정부가 성의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난 1년 사실 작년 하노이 회담 결렬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안 한 거 없이 다 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으로 북한을 포용하겠다 했는데 결국 북한이 하나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 의미는 남북관계를 북미관계 하위에 두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필요성을 중국을 통해서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니까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게 이게 그전에는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화되니까 지금 방역 체계에 분명히 북한이 필요가 있음에도 한국 거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한국 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북한의 인사들을 처벌하는 그런 법까지 만든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버티냐? 저는 중국이 뒤를 봐준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강화될수록 심화될수록 북한의 이 공간은 더 늘어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어려운 어떻게 보면 모순된 그런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게 중국이죠.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중 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부과하는 이 제약을 한반도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물론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남북관계 해결만으로 이걸 풀 수 있다? 그런 접근은 저는 지극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한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세계 질서의 변화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깊이 있고 빠르게 이해를 하고 과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뭐 일부는 우리가 또 주도할 부분도 있는 거고 일부는 수용할 부분도 있고 일부는 거부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잘 흐름을 아는 것이 19세기 말에 그 당시 한국이 조선이 겪었던 그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것은 경직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대외 정책의 남북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바람에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들 그리고 오히려 우리 협상력을 잃어가면서 국제 공식력도 지금 계속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들과의 조율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 다음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유연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결국은 뭐 한반도 중요하고 남북관계 중요한데 위에서 하는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의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하는 그런 복합적인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가 외교력을 훨씬 더 높여야 되고 넓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진국 또 개도국의 입장에서 이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빨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빨리 우리를 맞춰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외교 안보 분야,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엘리트는 거기에 이제 중점을 뒀다면 지금 보면은 뭐 한국이 국제 질서를 파악해서 모방하는 게 아니라 국제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논의에 참가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상황이 이제 과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은 모방하는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력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외교 역량을 제도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논의 또 논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반영도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의 국제적 사회의 위상을 빨리 선도하고 국제 질서를 우리의 이익에 맞게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칼을 꺼낼 수 있고 우리에게 칼을 겨눌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영원한 동맹국은 없고 근데 결국 우리 내부 스스로가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